프레임을 번역하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적당하죠? 액자. 액자. 오케이. 틀. 프레이밍은? 틀거링. 지니어스한데? 이런 거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액자 효과 뭐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프레이밍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 그림 전체를 액자로 짜서 틀로 짜서 보여주는 것과 원 그림이 이만큼 있는데 액자를 좀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기에 되나 여기에 되냐에 따라 그림이 확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시야의 중심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준거점, 레퍼런스 포인트를 다르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프레임을 짰다. 즉 뭐예요? 생각의 준거점을 이렇게 했다. 유명한 사례인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도 되나 모르겠네. 예배당 가서 라삐 선생님한테 여쭤보자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 선생님 기도하면서도 담배를 펴도 될까요? 그랬더니 라삐가 뭐야 이씨. 한 놈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사람은 선생님 담배 필 때도 기도를 해도 되지요? 그랬더니 라삐가 인정 이렇게 된 거예요. 인정. 똑같은 건데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되냐? 담배를 피면서 기도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행동은 동일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거점을 어디에 뒀냐? 기도하는 데다 준거를 뒀냐? 담배 피는 행위에 준거를 뒀냐? 그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아젠다나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걸 확 부각하거나 아예 어떤 건 무시하거나 대선 때 유세하잖아요. 아마 문피는 이 영상 전문가들이 잘 알 거예요. 유세장에 온 청중들을 이게 어떤 각도로 잡냐에 따라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프레이밍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 페북 하는 분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인 거 보이지만 주변은 사실 너저분한. 이 프레임을 우리가 실제로 어디서 심하게 당하냐면요. 펜션 같은 거 예약할 때 당해요. 풀이 있어. 수영장도 있고 너무 깔끔해. 예약을 해서 가서 봤더니 풀장이 욕탕만 해. 풀을 프레이밍한 거군요. 그렇죠. 풀을 광각 렌즈를 써서 카메라 앞에 놓고 요만한 풀을 찍고 저기에 건물을 보였더니 굉장히 큰 풀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우리들도 실생활에 많이 씁니다. 마케팅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어떤 구매 결정의 주요 준거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오로지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해서 그 다음을 기약 안 하는 거는 극단적 프레이밍이고 오래 못 가겠죠. 그죠? 사람들은 그랬을 때 속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경우를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다시는 안 간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로얄한 유저를 데리고 장사하겠다는 긴 안목은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요 프레이밍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순간 떠오른 업체가 하나 있어요. 모 유업사죠. 프레이밍을 굉장히 잘하죠. 예를 들면 카제인 나트륨이 우리엔 안 들어갔다. 니은 유업인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어왔던 것들을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제품을 부각시키잖아요. 이게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니은 유업 사태 때, 밀어내기 사태 때 오히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동안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피가 얘기한 프레이밍은 대표적으로 포커스 프레이밍이에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소세지예요. 살코기가 75%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이 25% 들었다고 얘기할 때 75% 순살코기로 얘기하는 것과 지방 25%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죠? 지금 카제인 나트륨 얘기한 거는 딱 여기에 포커스 프레임이죠. 거기 성분 중에 정말 얼마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카제인 나트륨이 우린 없다, 상대는 있다라고 해서 포커스를 바꾼 거잖아요. 그건 이제 포커스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프레이밍이 또 아예 프레임 자체를 새롭게 짜는 거예요.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래요. 차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할 텐데 차를 살까 말까의 이 고민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자동차 매장 가면 자칫 잘못 설득되면 세단 살까 SUV 살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렇죠. 그건 아예 프레임 자체를 새롭게 짠 거죠. 그걸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있어요. 그 얘기는 치사하지만 마케팅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컨트래스트 프레이밍이에요. 대조 프레이밍이잖아요. 이 백과사전 6개월 무이자 얼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 세일즈맨이 설득해요? 하루 한 잔 커피 값을 아끼시면 이 백과사전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대조 효과가 분명히 일어났죠. 그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커피 마시는 욕구와 백과사전
사는 욕구가 같은 레벨이에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의외로 설득돼요.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콘트라스트 프레이밍이죠. 비교가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걸 비교함으로써 설득력을 확 높이는 거예요. 라디오에 보면 최근에 모 경차, 실제로 광고 카페가 그렇죠. 한 달 커피 값으로 해서 모닝을 가질 수 있다. 뭐 경차라고 뭐하라 했니? 모 경차니까 모닝이잖아. 그러니까 모 경차지.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는 조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황영이 인지 효율성 얘기할 때 소유 효과, 보유 효과란 말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 이거 내 거다 혹은 이거 내 거가 거의 될 뻔했는데 라든가 이거 내 거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남한테 넘겨줄 때 굉장히 아까워하고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착이 생겨갖고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즉 훨씬 비싸게 값을 높게 치는 그런 인지적 반응 그런 걸 이제 소유 효과 혹은 보유 효과라고. 이런 거네요, 이런 거. 어장관리녀가 있는데 내 남자친구 하고 싶진 않아. 남을 또 주고 싶진 않아. 이런 건가요? 극단적인 건데. 그래서 남 주기는 아까우니까 내 거 같아 얘는. 내가 다른 짓을 하더라도 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 거 같이 느끼는 거? 가장 극단적인 소유 효과네요. 마케팅적으로 보면 사실 레전드한 사례이고요.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딤체가 진짜 진정한 입소문 마케팅의 레전드거든요. 딤체가 처음에 이제 출시할 때 김치 냉장고라는 자체가 사실 시장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강남 쪽에 아파트 부녀회장한테 김치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부녀회에서 이제 막 모일 거냐 아줌마들끼리. 채연이 엄마 이건 뭐요? 김치 이렇게 꺼내는 거야. 이러면서 과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본 아줌마가 여보 우리 김치 냉장고 하나 그러면 냉장고 있잖아 집에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겠죠. 그 정도로 시장이 형성이 안 됐는데 그렇게 체험 마케팅 보유 소유하게 한 다음에 그럼 그걸 한 달 정도 써요. 그럼 이 아줌마들이 다 빅마우스거든요. 엄청 자랑을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딤체 관련자가 그런 거죠. 반값에 사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거니까. 단순히 김치냉장고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례 황영잉 담당이긴 한데 저는 영역을 침범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걸 지적한 겁니다. 사실 이런 체험 마케팅으로 뭐 몇 달을 공짜로 쓰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져가는 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오면 혹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버추얼 오너십, 가상 소유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6개월을 공짜로 쓰시고 나중에 뭐 반납을 하시든 반값에 사시든 하자라고 하면 실제로는 내 게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뭐가 생긴 거예요? 애착이 생겼어. 가상 소유권에 거기에 애착까지 생겼어요. 그러니 사세요? 그럼 안 사겠어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경매예요, 경매. 100만 원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홍 소장이 150, 문피가 200 불렀어요. 근데 나는 이거 한 300이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적정한 가격이. 근데 여기서 또 내가 300 불렀더니 400, 500 불렀어요. 600을 불러서 내가 샀어요. 승자의 저주죠. 300일 때부터 내 거였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상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다양한 마케팅을 쓸 수 있겠죠. 이거 내 것이라는 인식이 드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내 손때가 좀 묻게 한다거나 이런 장치만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소유 효과, 보유 효과 발생해서 그거는 굉장히 높게 치니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높게 불러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체험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소유효과 보유효과 안에는 그 타겟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게 과시욕이나 혹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나 그런 욕구들을 좀 잘 건드리는 게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성취 과정을 어렵게 하면 이탈이 어려워요. 이직률 낮추는 아주 얍삽한 방법 중에 하나가 뽑을 때 굉장히 어렵게 뽑는 거예요. 아니면 면접 과정을 뭐 몇십 번을 거치거나 그래서 그 입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잡을 소유했다고 느끼면 얼마 안 되는데 애착이 이만큼 높아 있는 거죠. 이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홍 소장 얘기는 실제로 사서 소유하는 걸 통해서 소유 효과도 일어났지만 자기가 들인 노력, 그게 붙으면 더더욱 소유 효과가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죠? 애착이 커져서.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죠. 방금 전에 얘기하던 거를 듣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이제 카드 술수 기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 우연에 의해서라도 이 카드를 선택하고 나면 내가 선택한 카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첫 차가 소렌토였어요. 렉스턴이 너무 갖고 싶은데 조금 돈이 모자라. 조금 기다렸더니 소렌토가 나왔어요. 소렌토를 샀죠. 그러면 저는 그 전에 렉스턴을 갖고 싶어 했지만 제 건 아니고 소렌토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소렌토는 저 렉스턴보다 훌륭한 차여야만 해. 이게 이제 카드 술수 기법이고. 그게 소유 효과죠. 네, 이게 소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유 효과, 소유 효과는 실제로 가졌을 때 애착도 생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거나 혹은 거의 내 거다라는 느낌만 줘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일단 써보시라. 마음에 안 들면 반품 받아주겠다. 반품 잘 안 해요. 일단 사서 3일이라도 쓰면 이미 소유 효과 발생. 그렇게 마케팅적으로 많이 쓰이죠.